자, 먼저 2위로 저희가 꼽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잠시 뒤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의 방점을 찍는다고 강조했습니다만, 그런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 행사에 돌연 탁현민 자문위원이 훈수를 두고 나선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카메라 동선이 너무 엉켜 있잖아요. 전석을 포함한 현장 취재 기자들하고 전혀 동선 합의가 안 됐다는 거고, 밀고 들어가니까 서로끼리 자기들끼리도 비키라 그러고 뭐 나오라 그러고 뭐 난리가 나올 수 있는 말들은 욕 빼고는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당시에 이제 여러 의전과 이벤트에 관련해서 했던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위원장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나요? 네. 어제 한 방송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모르겠어요. 본인은 어떻게 인용됐는지 이런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일단 내용은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오늘 밤에 하는 국민과의 대화 같은 연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곧 8시부터 MBC가 주관을 해서 한 100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300명의 시민이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탁현민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집권 후부터 이 문재인 대통령 행사를 다 이제 주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탁현 자문위원이 갑작스레 내 같으면 이런 행사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게 과연 국민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대화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3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번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그는 취임 100일 때 그때 이제 선정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KBS와는 기자와 일문일답으로 이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것이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300명을 연령별, 남녀별, 뭐 계층별해서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고, 자, 대통령이 이걸 행사를 함으로 해서 과연 대통령 득이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탁현민 자문위원이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말을 똑 떼서 뭔가 왜곡하는 보도다라고 오늘 SNS를 통해 얘기를 했지만, 네. 조 교수님, 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말이 좀 당연히 듣기는 거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사의 내용만 그대로 보면 약간 좀 청와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뭐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이게 왜 질문의 맥락을 보면 이게 사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그 진행자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탁 전 행정관이라면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라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현민 전 행정관은 공연 기획이 전공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어떤 공연이나 아니면 무대 기획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과정에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전문인데, 결국 이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300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청와대가 추천한 게 아니고 방송사에서 그걸 정했고 질문도 전혀 청와대에 미리 전달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고 또 돌출 발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안 할 거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마치 청와대에 대한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전직이 뭡니까, 탁현민 씨?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행정관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게 청와대의 기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청와대 논의 구조가 행정관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큰 문제입니다. 예. 짧게 말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탁현민 자문위원이 어제 나라면 뭐 이런 행사 안 했다라는 말 말고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결단은 정말 아무 논의 없이 혼자 고민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게 임종석 전 실장에게도 신뢰가 되는 거고요. 양정철 민구 원장에게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정치 전문가나 평론가들이 일정 부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탁현민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 실제로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양정철 연구원장과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과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이 발언을 해버리면 그게 정말 진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논의 여부가 알려지는 것을 임종석 전 실장이나 양정철 연구원장이 원했을까 생각해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것 같고요. 청와대 출신의 참모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게 역시나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오고 나서 내가 있었을 때 어땠더라 저땠더라 그리고 내가 있으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거론되는 사람들의 행보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행사기획의 전문가인 탁현민 자문위원 정도면 잘 알 것도 같은데 조금씩 사그라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아쉬웠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설화를 만드는 것 청와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사전에 조율을 했을까? 이거는 권력의 속성상도 맞질 않아요. 임종석 실장 시절에 양정철 씨는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외국에 있었죠. 야인이었죠. 그리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시절에는 거꾸로 임종석 실장이 전직이 됐어요. 권력의 속성상 이런 건 논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측근도 청와대도 알지 못했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인 민주당이 그런데 이 임종석발 불출마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기자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임종석 실장이 그만둔 걸 알았어요. 미래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출되는 게 좋은지의 문제들도 그대로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같은 운동권 세대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임종석발 불출마에 약간 불똥이 튈까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이해찬 대표가 임종석 실장 좀 만나보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어제 언론에 내비쳤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뭔가 조금의 어떤 갈등이라면 갈등이라 할까요? 뭔가 좀 교감이 없는 상황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임종 실장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비서 역임에서 나왔으면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 정치권에서는 전혀 사실 민주당에서는 전혀 임 전 실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지역구를 정리해 주지도 않고 당에 들어오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자 그러다 보니 임 전 실장 입장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뭔가 차후에 정치적 행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당에서 아무런 어떤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또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를 지금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비춰왔고 자 당에서는 그러면 너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붙어라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만 있으니까 본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무슨 저격수로 역할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임종 실장이 상당히 좀 불만을 섞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에서도 본인도 전혀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사퇴한다 그러니까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이제서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는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아마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보면 여권 내부적으로도 보면 갈등 관계가 좀 있지 않는가라는 걸 좀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처럼 당장 여당 내부에서 기득권 바꿔라 이렇게 86그룹을 향한 용태 압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이 젊은 세대에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386이라고 하는 86세대가 퇴출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3파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일요일부터 불거진 이 86그룹 용태론의 주제를 한번 보면 임종석 실장이 본인이 이렇게 운동권을 겨누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텐데 저는 분위기 자체가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의도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임종 실장은 이현정 의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종로에 출마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으니 본인이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한석을 위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다른 행보를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론에 출마를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외부에 있다가 총선 끝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은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이게 방금 말씀 86세대의 전체적인 어떤 퇴출, 퇴진 이런 표현, 퇴진으로 연결될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예상하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다 보니까 86세대에 대한 어떤 퇴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예. 저는 이거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논란이 있을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든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에서 컷오프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86세대는 모두 다 물러나야 되고 누구는 들어와야 되고 이런 도매금으로 넘기는 듯한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6그룹 중진들이 꽤 많기 때문에요.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중연설에서 가장 즐겼었던 것이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의 행위가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고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결단이 당연히 전대협 의장, 부의장인 이인영 의원, 그리고 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386그룹이 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선 것이 2000년 16대 총선 때였습니다. 예. 그때 세피 수혈 차원에서 새천년 민주당에 무려 33명이 물갈이가 됐어요. 대신 들어온 거예요. 20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이들이 물갈이 대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386그룹이 민주화 운동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습니다만,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어떤 법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정책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당권 투쟁 이후에는 저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16대 국회 때부터 출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 되어버린 지금 86그룹은 지금이라도 자성, 성찰, 지금의 어떤 반성, 그리고 과연 후배를 키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은퇴 얘기로 시작된 86그룹의 용태론 얘기까지 여기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도대체 누가 뒤에 있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딸 비리 얘기 좀 합시다. 예, 저희도 한번 충분히 다뤄보겠습니다. 열리지도 않은 동양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인솔하고 다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기를 든 자가 바로 적폐다라는 조 전 장관 지지 댓글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사전 질문 다 받아서 뽑았는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 저것도 쇼다라는 지적까지 마지막 댓글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